어릴 때 어떤 일을 겪었든 어른이 된 지금이라도 자존감을 높이면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정을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자신을 좋아할수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잘 해나갈 수 있다. 자신을 좋아할수록 더 행복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을 좋아할수록 더 낙관적이고 쾌활해진다. 자신을 좋아할수록 삶이 더 나아진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지금 주먹을 아주 꽉 한번 쥐어보시겠어요? 연필이나 볼펜을 꽉 쥐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로 1시간 아니 하루 종일 버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손은 마비될 듯 저리고 온몸의 긴장이 퍼지겠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힘이 아니라 그저 손가락을 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 타인의 비난, 그리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자기 의심이라는 연필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꽉 쥐고 살아갑니다. 이 무거운 감정들을 쥐고 있는 한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손이 없습니다. 만약 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는 그냥 놓아버리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직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순간 인생의 통제권은 비로소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전설적인 자기계발 마스터죠.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기 확신론입니다. 저자는 성공의 시작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옥죄는 부정적인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비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인 것처럼 난 못해 라는 습관을 버리고 나는 가치 있다는 확신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내 안에 단단한 자기 확신을 채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기 확신론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성취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당신은 평소에 늘 건강하고 즐거우며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루를 빨리 시작하고 싶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더없이 만족한다. 당신은 성숙한 사람이고 날마다 잠재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한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이 받은 축복에 감사한다. 만약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이 삶을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고 즐겁고 충만할 수 있도록 삶을 꾸려나가는 게 당신의 목표이다. 그러려면 당신을 방해하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 믿음, 아이디어는 떨쳐버리고 성취자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사용한 전략을 활용해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이다. 이탈리아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이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경애에 차서 작품을 응시한다.
조각상 앞에 처음 선 순간 느껴지는 힘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바로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다. 미켈란젤로는 1501년경에 피렌체 대성당을 위해 다른 예술 작품들보다 훨씬 눈에 띄는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는 1501년부터 1504년까지 오페라 델 두오모 안뜰리에에서 비밀리에 조각상을 제작했다. 수천 명이 참석한 대규모 공개 행사에서 이 놀라운 예술품을 공개하자 군중들 사이에서는 경애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다비드상이 지금껏 제작된 작품들 중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아름다운 작품을 조각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작업실로 걸어가다가 우연히 옆길을 보니 산에서 가져온 거대한 대리석이 무성한 풀과 덤불에 뒤덮인 채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는 전에도 그 길을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이번에는 가던 길을 멈추고 거대한 대리석을 꼼꼼히 살펴봤다. 그러다가 이 대리석이야말로 메디치 가문이 의뢰한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 찾아다니던 대리석임을 깨달았다. 그는 대리석을 마차에 실어 안뜰로 가져왔다. 그리고 4년간 공을 들여 다비드상을 만들었다. 미켈란젤로는 말했다. 처음부터 대리석 덩어리 안에서 다비드의 형상을 보았다. 내가 한 일은 다비드상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전부 제거해서 완벽한 모습만 남도록 한 거다. 어떻게 보면 당신도 대리석에 갇힌 다비드와 비슷하다. 인생의 중요한 목표는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만 남을 때까지 자신을 방해하는 두려움, 의심, 불안, 부정적인 감정, 잘못된 믿음을 전부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 많은 걸 이룰 기회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창출된 부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창출된 부보다 많으며 전 세계의 부는 매년 4% 이상 복리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한 세대 만에 벼락부자가 되는 등 많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백만장자나 억만장자가 되고 있다. 게다가 수명도 길어졌다. 1900년에는 평균 수명이 52세였는데 1935년에는 62세로 늘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은 77세, 여자는 80세이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잘 관리하면 평균 수명을 훌쩍 뛰어넘어 85세나 90세, 95세 혹은 그 이상까지 살 수 있다. 당신이 할 일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걸 배우고 배운 걸 활용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나는 돈도 기회도 거의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고 몇 년 동안은 설거지, 도랑파기, 우물파기 같은 육체 노동을 하며 먹고 살았다. 그러나 20대 중반부터 영업일을 시작해 성공을 거두었고 그 후에는 영업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겨 더 큰 성공을 거뒀다. 30살 무렵에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운이 좋아지던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 450 SEL을 구입했다. 은혜색 차체에 파란색 가죽 시트가 달린 오랫동안 꿈꾸던 차였다. 예전에 타던 차를 팔아 계약금을 내고 5년간 다달이 할부금을 갚아야 했지만 어쨌든 원하던 차를 마침내 갖게 된 것이다.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 가속 페달을 밟자 속도가 점점 빨라져 과속 딱지를 피하려고 속도를 줄여야 했다. 이 크고 강력한 차를 1년간 몰고 다니다가 메르세데스 벤츠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정비소에 점검을 맡겼다. 정비사 한스는 카뷰레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정비사가 핵심 부품을 거꾸로 끼우는 바람에 엔진으로 유입되는 연료량이 줄어든 것이다. 한스는 부품을 새 밸브로 교체해 제대로 설치했다면서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차에 꽤 만족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잘 달렸고 고속도로에서는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달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정비를 받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자마자 로켓 추진기가 달린 것처럼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닌가? 차가 도로로 뛰어들어 다른 차들과 충돌하는 걸 막으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다. 카뷰레터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밸브 하나만 바꿨는데도 성능이 이렇게 좋아진 것이다. 당신도 근사하게 설계된 메르세데스와 비슷하다. 지금 인생이 만족스럽게 흘러가고 있어도 내면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는 걸 방해하는 부정적인 기억이나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다. 장애물을 찾아내 제거하면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지난 몇 년 동안 이뤘던 것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멋지게 설계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제작한 고급차를 탔다고 상상해보자. 제작 과정에서 부품 하나가 잘못 설치되는 바람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앞바퀴 하나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다.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앞바퀴 하나가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 차는 그 바퀴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뒷바퀴는 움직이지만 계속 제자리만 맴돌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무의식적인 장애물, 유년기 고통스러운 경험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 하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영원히 제자리를 맴돌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외적으로 노력해도 재정, 가족, 육아, 경력, 건강 같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만만 커진다.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한다. 행복과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데도 무작정 받아들인 자기 제한적인 믿음, 잠재력에 관한 부정적인 믿음이다.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비결은 이런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삶을 고양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19세기 유머 작가인 조지 빌링스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사실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중 진실이 아닌 내용 때문에 상처받는다 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세상에 존재하는 불행과 불만의 대부분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진실이 아닌 것들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큰 성공과 행복, 성취,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자신을 제한하는 믿음을 바꾸면 인생도 바뀐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때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는 왜 꼼짝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가? 당신은 놀라운 잠재력을 지닌 대단한 사람이다. 뇌는 100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2만 개의 다른 세포와 연결된다. 이 말은 당신이 떠올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양이 우주를 구성하는 분자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의미와 목적이 가득한 멋진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업적을 이루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인생 사용 설명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교한 컴퓨터 장비와 액세서리를 구입했다고 상상해보자. 집에 가져와 상자에서 꺼내는데 사용 설명서가 없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최신 장비가 생겼지만 설치해서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당신이 태어날 때도 비슷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재능과 능력, 놀라운 정신,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 설명서가 없는 것이다. 모든 걸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몇 년, 어쩌면 평생이 걸린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 감정, 아이디어, 능력, 두려움, 희망, 야망, 포부가 특별하게 조합된 지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을 바꾸면 삶도 바뀐다. 토머스 에디슨은 세상에는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결과 삶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처럼 아무런 설명도 연관성도 없이 그냥 흘러간다. 처음 제안받은 직업을 선택해서 시키는 일을 하다가 간혹 다른 직업을 제안하는 사람을 만나면 경력이 크게 달라진다. 독신으로 지내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과 결혼하기도 한다. 마음에 끌리면 돈을 쓰고 누군가의 제안에 따라 투자한다. 평범한 사람의 인생은 놀이공원의 범퍼카와 비슷하다. 사방에서 다른 차들이 달려와 계속 부딪히는 바람에 자기 힘으로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한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과 결과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 자아 개념을 바꿀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을 알면 잠재의식으로 돌아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 먼저 자아 개념이 생각과 감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자아 개념은 주로 타인을 통해 받아들인 자신에 관한 믿음으로 구성된다. 믿음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현실을 형성한다. 당신은 항상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자아 개념은 이성적 자아, 자아상, 자존감으로 구성된다. 이성적 자아. 이성적 자아는 자신과 타인에게서 가장 존경하는 가치, 미덕, 자질로 이루어진다. 이는 미래에 꼭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성적 자아는 희망, 꿈, 계획, 목표, 열망을 통해 형성된다. 살면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많을수록 이성적 자아가 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와 이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믿는 것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는 정직성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이 진정으로 될 수 있는 존재에 더 가까워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반면 불행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이성적 자아가 명확하지 않거나 없다. 그는 특정한 걸 옹호하거나 믿지 않고 사소한 이익이나 이득을 얻으려고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타협한다. 그는 절대 행복하지 않다. 가치관과 이상적 자아를 명확히 알면 삶 전체가 변한다. 이상이 명확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신념을 바꾸고 기대치를 수정해 이상향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과 자원을 삶에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자아상. 자아상은 흔히 내면의 거울이라고 한다.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때 자아상을 확인하곤 한다. 행복한 사람은 자아상도 긍정적이다.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신을 자신감 있고 능숙하며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당신은 당신이 보는 대로 된다 라고 말한다. 인생을 개선하려면 마음속 그림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마음속 그림은 우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마음에 심고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면 자아상을 바꿀 수 있다. 맥스웰 몰츠가 1950년대에 진행한 자아상 심리학 연구는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상상하면 잠재의식이 몸짓 언어와 어조,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는 현재의 자아상과 미래의 이성적 자아상 사이에 역동적인 긴장감이 존재한다. 명확한 자아상이 있으면 생각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아와 조화를 이루기가 더 쉬워진다. 자존감. 자존감은 성격의 특성과 에너지, 강점을 결정한다. 자존감의 가장 적절한 정의는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다. 자신을 좋아할수록 삶의 모든 부분을 보다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자신을 좋아할수록 다른 사람도 더 좋아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좋아할수록 그들도 당신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딜 가든 인기가 많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존감과 성공, 행복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긍정적인 말의 힘. 대부분의 시간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처럼 시간은 스스로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감정은 하루 종일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관련된 긍정적인 확언을 이용해 강하게 이야기하면 명령이 잠재의식에 전달해 생각, 감정, 행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는 나를 좋아해는 자존감을 높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나는 나를 좋아해라고 말할 때마다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자아상도 개선되고 자아상이 개선되면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성격이 균형을 이루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성장한다. 어릴 때 자존감이 깎이거나 자아상의 상처를 입은 일이 있더라도 어른이 된 후에는 자신의 성격 발달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좋아해라는 마법의 말을 하루에 10번, 20번, 50번씩 반복하자.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다. 어릴 때 어떤 일을 겪었든 어른이 된 지금이라도 자존감을 높이면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정을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자신을 좋아할수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잘 해나갈 수 있다. 자신을 좋아할수록 더 행복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을 좋아할수록 더 낙관적이고 쾌활해진다. 자신을 좋아할수록 삶이 더 나아진다. 당신을 방해하는 것. 모든 아이는 순수한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나며 비범한 사람이 되어 놀라운 일을 하면서 건강과 행복, 번영을 평생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어느 세대보다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고 현대의학과 지식의 발전 덕분에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제약도 받지 않는 완전한 낙관주의자로 태어난다. 또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 주변에 있는 건 무엇이든지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싶어 한다. 살면서 매사에 부정적인 아기를 본 적이 있는가? 하지만 부모의 실수 때문에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가혹한 비판과 애정 결핍을 경험한다. 이 두 가지가 성인이 되어 겪는 불행과 기능 장애의 주요 원인이다. 가혹한 비판은 인간의 잠재력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다. 이건 암이나 심장질환보다 나쁜 영향을 미친다. 질병은 신체에 영향을 줘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가혹한 비판은 어린아이의 영혼을 죽인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애정을 주다가 철회하는 걸 처벌 방법으로 삼으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의 씨앗이 뿌려진다. 불안감은 자기회의, 걱정, 염려, 무능한 기분, 인생에서 좋은 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 의욕 부족,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완벽을 추구하려는 헛된 노력, 문제에 맞서지 못하거나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수많은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만든다. 부정적인 감정은 대부분 실패와 거절이라는 두 가지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주로 무엇인가를 잃는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어릴 때 가혹한 비판을 받았던 사람은 돈이나 건강, 지위, 미래에 대한 보장, 다른 사람의 애정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자기 분야에서 아무리 많은 성과를 쌓았어도 그걸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비판당하는 걸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심해지면 낯선 사람을 비롯해 타인의 생각과 말, 의견, 심지어 눈길에도 과민하게 반응한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등 반감을 살까봐 두려워한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의 존경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이들은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거나 조롱당하는 걸 무서워한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꺼리는 것도 거절의 두려움 때문인데 대중연설의 두려움은 삶에서 느끼는 수많은 두려움 중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한계가 없다고 상상하자. 두려움이 우리 삶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새로 시작하거나 벗어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고 싶은가? 이 질문을 통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가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면 당장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많다. 원하거나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으면 인생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보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한다.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해낼 수 있는 일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받아들인다.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차라리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는 쪽을 택한다. 남에게 비판받거나 거절당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인 친구만 골라 사귄다. 두 번째 질문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감히 시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규모나 기간에 상관없이 성공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어떤 흥미롭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겠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를 가로막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확실히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평생을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은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과 자신의 진정한 소원에 전념할 것이다. 욕구 위계 이론. 1940년대 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심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매슬로는 불행한 이들을 연구해 그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려는 대신 행복한 사람들과 그들이 공유하는 특성을 연구하는 데 집중했다. 매슬로는 연구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유명한 욕구 위계 이론을 개발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했다. 매슬로가 만든 욕구위계 이론 피라미드의 맨 아랫단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동인인 생존 욕구다. 자신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인 안전 및 안정 욕구를 추구한다. 이 욕구는 살 곳도 있고 먹을 것과 옷, 돈이 충분해서 욕구 해결이 절실하지 않아야만 충족된다. 생존 욕구와 안전 및 안정 욕구가 해소된 사람은 세 번째 단계인 소속 욕구로 넘어간다. 우리는 집단의 일원이 되어 그곳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 욕구는 먹을 것이나 지낼 곳의 욕구만큼이나 강하다. 벽에 부딪힌 듯한 기분이 들 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으려면 타인과의 접촉이나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갓난아기는 더없이 연약한 존재이므로 신체적인 생존과 감정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 주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애착 대상이 동료나 연인으로 바뀌고 정신 건강이나 생존을 위해 그들과의 관계에 의존한다. 거절을 강하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완전히 홀로 남겨줄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의 동의와 지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와 지인을 계속 곁에 두려고 자신의 진짜 욕구를 억누르는 법을 배운다. 결핍 욕구 대 존재 욕구. 세 가지 유형의 욕구, 생존, 안전 및 안정, 소속은 결핍 욕구이다. 이것이 결핍되면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몰두한다. 하지만 욕구가 해소되면 보다 고차원적인 존재 욕구를 원하는데 자기 존중 욕구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자존감을 느끼거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자존감은 성격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서적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매슬로의 욕구 이계 이론에서 자기 존중 욕구가 해소된 사람은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로 넘어간다. 매슬로는 자아실현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 되기라고 정의했다.
고차원적인 욕구. 매슬로는 생존, 안전 및 안정, 소속, 자존감, 자아실현의 욕구가 모두 충족되면 두 가지의 고차원적인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했다. 진리와 미에 대한 욕구다. 인류 문명이 존재한 이래로 부유한 개인이나 사회는 철학, 문학, 시, 진리 탐구에 엄청난 돈과 노력을 투자했다. 미술, 건축, 보석, 공공건축물, 근사한 주택이나 성에 많은 투자를 한 건 전부 미를 추구하는 활동이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정신과 의사 윌리엄 글래서는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적, 정서적 발전을 이룬 사람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자존감과 개인적 만족감이 높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없이 편하게 받아들인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방어적인 성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자신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생각과 감정, 가치관, 이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삶을 산다. 따뜻하고 친절하며 행복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충분히 성숙하고 완벽한 성격을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이런 수준에 도달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을 남들이 승인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누군가 다른 의견을 피력하거나 자신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 불안하고 위협받는 기분을 느낀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묻는다. 사람들이 낮은 욕구 단계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생존, 안전 및 안정, 소속 욕구에 사로잡혀 있을까?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다. 가혹한 비판과 애정 결핍을 겪은 아이에게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시작한다. 성인이 되면 이런 감정이 갈수록 격해지다가 다양한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우리가 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 의심, 걱정, 시기, 질투, 붕괴, 자격이 없는 듯한 기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 등이다. 아이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계속 야단을 맞으면 두려움과 의심, 걱정이 생긴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가치 있는 일을 해내도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게다가 애정을 표현하거나 아이를 인정하는 일이 거의 없고 설령 그러더라도 아이가 어떤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즉시 애정을 주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자. 감정은 남의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 세상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다. 당신에게 벌어진 어떤 일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환경, 사람이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다. 레스터 레븐슨이 만든 세도나 메서드는 삶의 감정적인 통제력을 되찾는 방법이다. 과거에 알던 이들 중 여전히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예전에 겪은 일 중에서 아직도 속상한 상황이나 과거에 하거나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일도 파악하자. 그런 다음 질문을 던진다. 불행한 기억의 부정적인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면 이어서 기억을 완전히 놓고 싶은가? 라고 물어야 한다. 과거에 겪었던 부정적인 사건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다들 놀랄 것이다. 사람들은 고통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고 시간과 돈, 개인적인 괴로움을 통해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은 고통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그렇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고통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고통을 놓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없다. 감정의 법칙. 감정의 법칙이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좋든 싫든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감정이 점점 커져서 결국 생활 전체를 지배한다. 마음속에 두 개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하나는 욕망의 불길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사건을 해석하며 생긴 부정적인 감정의 불길이다. 당신은 감정이라는 장작을 어느 쪽에 불에든 집어넣을 수 있다. 만약 장작을 한쪽에만 전부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하다. 감정을 전부 욕망의 불길에 쏟아붓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인생 목표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인다면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의 불은 꺼지고 재도 차갑게 식을 것이다. 이것이 정서적 치유의 핵심이다. 지금부터는 어떤 이유로든 일이 잘못되면 즉시 전부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걸 처음부터 막아야 한다. 죄책감. 죄책감을 주입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사회는 죄책감을 주입하는 사람과 죄책감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죄책감을 주입하는 쪽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단 몇 초 만에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죄책감을 받아들이는 쪽은 이런 사람들의 술수에 쉽게 죄책감을 느낀다. 기질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끼리는 서로 끌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죄책감을 주입하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 죄책감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릴 때 가족 내에서 목격했던 상호작용을 되풀이해야 한다. 피해자의 언어를 쓰지 말자. 죄책감과 무가치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피해자의 언어를 써서 감정을 계속 강화시킨다. 생각과 감정은 하루 종일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즉 내적 대화를 통해서 결정된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의 내적 대화는 다른 이들을 불평하거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연신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한번 해볼게요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실패를 대비한 변명거리를 미리 마련해 두는 태도다. 이런 말은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동기부여하지 못하며 요청한 사람은 강한 의욕이나 불신을 가지게 된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들이 결국 실패해서 실망감을 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않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이유와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다. 그리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유나 변명거리가 존재한다. 세상 무엇도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는 법이 없다. 이 말은 곧 그들은 성공할 능력도 없고 자신이 시도한 일의 결과를 통제하지도 못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일을 시도하기도 전에 실패부터 예상하므로 결국 그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게 불가능한 자기 충족적 예언이 완성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그들은 자기가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할 거라고 믿으면서 확신에 따라 움직인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비판과 불평 역시 피해자의 언어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불평할 때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열등감과 불안감을 느낀다. 죄책감을 지우는 법. 1.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자.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임을 기억하자.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만 해야 한다. 자신에게 몇 번이고 되풀이해도 좋은 최고의 말은 나는 내가 좋아, 할 수 있어, 내가 책임질 거야 같은 것들이다. 이런 확언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 2.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그들을 비판해선 안 된다. 평소 쓰는 언어에서 누군가를 가혹하게 비판하는 표현을 아예 없애자. 남의 길을 꺾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점을 계속 찾아내서 언급하는 걸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말을 건넬 때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당신의 자존감도 그만큼씩 상승한다. 3.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어선 안 된다. 타인에게 죄책감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표현을 쓰지 말자. 가족이나 친구와 상호작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하거나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이다. 그 사람이 하거나 하지 않은 일을 이유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적어도 침묵을 지켜야 한다. 4. 다른 사람이 준 죄책감에 조종당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든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이들을 거부하자. 어머니나 아버지, 배우자가 죄책감을 주입하려고 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건가요? 라고 물은 후 입을 다물어야 한다. 죄책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당연히 아니지 라고 말할 것이다. 상대방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자. 당신이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면 긍정적인 감정만 가슴을 가득 채울 것이다. 나는 내가 좋아와 내가 책임질 거야는 긍정적인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문장이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자. 자신을 사랑할수록 더 많은 책임을 받아들인다. 많은 책임을 받아들일수록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 둘은 서로의 자양분이 되어 서로를 보강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기확신론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더 이상 의심 없이 스스로를 믿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